타는 듯한 태양은 해병대 훈련소의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 이글거렸다. 검붉은 아스팔트는 아지랑이를 피워 올렸고 그 위를 구르는 훈련병들의 거친 숨소리는 끓어오르는 대기에 그대로 흡수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지축을 울리는 교관의 고함 소리와 땀에 전 군복이 살갗에 달라붙는 끈적한 감촉만이 현실임을 일깨워줄 뿐이었다. 이글거리는 지옥의 한복판에 이병 강지훈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육군소장 윤서진, 동부전선을 책임지는 최전방사단의 사단장이자 군 내에서도 강직함과 철두철미함으로 이름 높은 철의 여인이었다. 어머니의 존재는 지훈에게 태산 같은 자랑이자 동시에 평생을 벗어나고 싶은 굴레였다. 사람들은 그를 소장 아들이라 수군댔고 그의 모든 노력과 성취는 어머니의 찬란한 후광 아래 평가절하되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듯 가장 혹독한 곳을 택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곳, 오직 자신의 의지와 맨몸뚱이만으로 버텨내야 하는 해병대. 그 중에서도 소수정예만이 살아남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자자한 수색대였다. 입대를 앞둔 전날 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짧게 깎은 머리를 쓸어주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단단하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 담긴 애틋한 염려와 깊은 사랑을 지훈은 느낄 수 있었다. 몸 조심해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날 이후 그는 어머니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지워버렸다.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장군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저 번호로 불리는 땀에 전 셔츠 한 조각, 이병 강지훈일 뿐이었다. 수색대의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지옥주라 불리는 극한의 훈련 기간 동안 그들은 서해안의 차가운 갯벌에 머리를 박고 밀려오는 파도에 쓸려가기를 반복했고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고무보트 IPS를 머리에 이고 험준한 산을 넘었다. 잠은 사치였고 식사는 생존을 위한 연료주입에 불과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단어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명령과 복종, 그리고 극한의 고통을 함께 이겨낸 자들만이 공유하는 기묘하고 끈끈한 연대감만이 전부였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고통으로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이것은 오롯이 자신만의 싸움이어야 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갔고 빗장처럼 말랐던 몸에는 어느새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동기들은 처음엔 그를 빽 좋은 놈이라며 경계했지만 훈련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묵묵히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문제의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오전 내내 이어진 참호 격투 훈련으로 훈련병들은 모두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겨우 주어진 점심시간, 식판을 든 손이 후들거릴 정도로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꾸역꾸역 밥을 목구멍으로 넘겼다. 식사 후 주어진 30분의 휴식 시간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했다. 지훈과 동기들은 훈련장 한편 그늘진 미루나무 아래에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다. 흙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끈적한 공기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눈을 감자마자 거짓말처럼 정신이 아득해졌다. 육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오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숨만 오가는 듯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훈은 꿈을 꾸었다. 고향 집에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는 꿈이었다. 창문으로는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왔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평화롭고 안락하며 그리운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절정에서 그의 젊고 건강한 육체는 억눌려 있던 본능을 해방시켰다. 20해 남짓 살아온 젊은 사내의 몸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은 막을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순수한 생명의 반응이었다. 그때였다. 그의 몽롱한 의식 속으로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어머, 저것 좀 봐. 대낮부터 아주 발정이 나셨네. 목소리는 숨기지 않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퍼뜩 정신이 들었지만 몸은 아직 잠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천근만근이었다. 눈을 가늘게 뜨자 두 명의 여군 부사관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낄낄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임나영 하사와 최유라 중사였다. 두 사람은 부대대에서 악명이 높았다. 그들은 유독 남자 병사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자신들 역시 혹독한 훈련을 거쳐 군인이 되었음에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혹은
미개한 존재로 취급하기 일쑤였다. 그들의 언어는 언제나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 칼날은 항상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병사들을 향했다. 꼬우면 남자라고 힘든 훈련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푸나봐. 진짜 더럽다. 최중사의 말에 임하사가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이러니 한남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통제도 안 되는 짐승들이지 뭐.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도 작지 않았다. 주변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다른 훈련병들 몇몇이 뒤척이며 그 광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지온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핏기가 가시는 것이 스스로 느껴질 정도였다. 끓어오르는 수치심이 온몸의 피를 역류시키는 듯했다. 지옥 같은 훈련보다 뼈를 깎는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이렇듯 존엄성이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등병인 그가 부사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굳어버린 몸을 일으키려는 부질없는 시도를 할 뿐이었다. 주변 동기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동정하는 눈빛, 어쩔 줄 몰라 하는 눈빛, 그리고 몇몇은 애써 외면하는 눈빛. 그 모든 시선이 비수가 되어 지온의 가슴에 박혔다. 창피해? 창피한 줄은 아나 보네. 사내 새끼가 허구한 날 바지 적시는 건 아니지 않니? 임나영 하사의 조롱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도 발견한 아이처럼 지온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다. 지온은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차라리 저들의 손에 죽도록 맞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 구역질 나는 굴욕감은 그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덕을 보지 않기 위해 이곳에 왔다.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서기 위해 가장 힘든 길을 택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가장 비참하고 무력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 그의 의지, 그가 이곳에서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두 여자의 혀끝에서 농락당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훈련장 입구 쪽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적이 흘렀다.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마저 멎는 듯한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지온을 둘러싸고 낄낄거리던 임나영 하사와 최유라 중사의 웃음소리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것이다. 훈련장 한편에 외압적인 정복을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다. 한여름의 태양 아래에서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 어깨에서 번쩍이는 두 개의 별. 육군소장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잘 지내는지 혹시나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그저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은 어미의 마음으로 조용히 훈련장을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그리고 그 치욕을 비웃는 군복 입은 악마들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말았다. 윤서진 소장의 눈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을 넘어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극한의 냉기였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그들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군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연병장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임나영과 최유라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감히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장성이 왜 이곳에 이 시간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몸은 공포로 굳어버렸다. 윤서진 소장의 등장은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찜통더위와 흙먼지로 가득했던 훈련장의 모든 움직임과 소음이 이 순간에 멎었다. 오직 그녀의 군화가 마른 흙을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만이 모든 이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 소리는 일정하고 냉정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임나영 하사와 최유라 중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강지훈 이병을 향해 쏟아내던 경멸과 조롱의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파랗게 질린 얼굴에는 오직 원초적인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육군소장이 왜 해병대 수색대 훈련장에 나타났는지 그것도 하필 이 순간에 나타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에서 번쩍이는 두 개의 별, 무표정한 얼굴에 서린 서늘한 분노는 그들이 지금껏 군 생활을 하며 겪어왔던 그 어떤 질책이나 위기보다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반쯤 누운 자세로 굳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수치심, 굴욕감, 그리고 이제는 당혹감까지 뒤섞여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왜 어머니가 여기에 있는가?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왜 하필 어머니에게 보이고 말았는가? 그는 차라리 이대로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그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다. 윤서진은 아들의 처참한 몰골과 굳어버린 표정을 스치듯 보았다. 그녀의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에는 단 하나의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지금 한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대의 장성이었고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군의 지휘관으로서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가장 낮은 곳의 병사였다. 그리고 그 병사의 존엄을 군복을 입은 자들이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그녀는 두 여군 부사관 앞에 섰다. 거리는 불과 서너 걸음. 그 짧은 거리는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다. 최유라 중사가 본능적으로 먼저 경례를 붙였다. 중사 최유라 소장님께 하지만 그녀의 경례는 끝을 맺지 못했다. 윤서진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윤서진은 경례를 받지도 않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듯한 서늘하고도 무거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임나영 하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다.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훈련장의 모든 훈련병들과 교관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소장의 입에서 터져나올 뿌로령을 예상했다. 귀가 찢어질 듯한 고함 혹은 상상을 초월하는 군기 교육을 떠올렸다. 그러나 윤서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아주 낮고 조용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 조각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너희들은 군인인가? 아니면 군복 입은 쓰레기인가? 단 한 문장이었다. 그 문장에는 의문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사실, 확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한마디는 천둥벼락보다 더 강력하게 두 여군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것은 그들의 계급이나 직책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근본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선언이었다. 군인이 아니라면 군복을 입고 있는 너희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잔인한 낙인이었다. 임나영과 최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쓰레기라는 단어가 그들의 뇌리에 박혀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그들은 남성 병사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며 군 생활을 버텨왔다. 군인이라는 자부심, 부사관이라는 계급이 그들의 방패이자 무기였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육군소장은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자의식을 단 한마디로 파괴해버렸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부사관이 아니었다. 그저 발가벗겨진 채 수치 속에서 있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윤서진은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들은 이미 대화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멍하니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들을 향해 말했다. 역시나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병 강지훈. 지훈은 간신히 대답하며 몸을 일으키려 허둥거렸다. 일어나지 마라. 윤서진의 단호한 말에 지훈의 움직임이 멈췄다.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대한민국 해병대 이병이며 나는 이 땅의 모든 병사들의 명예를 책임져야 할 지휘관이다. 너의 명예가 짓밟힌 것을 보았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모든 병사들의 명예가 짓밟힌 것과 같다.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말은 지훈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선언이었다. 이것은 사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기강과 병사의 존엄성에 관한 공적인 문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오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이 사건을 대한민국 군대 전체의 문제로 격상시켰다. 지훈은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했다. 어머니는 지금 자신을 아들로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명의 병사로서 그의 존엄을 지켜주고 나아가 무너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수치심이 아니었다. 윤서진은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강철처럼 단단하고 연병장 전체를 뒤흔드는 위엄이 실려 있었다. 훈련 교관은 누구인가? 근처에 서 있던 교관 한 명이 총알처럼 튀어나와 그녀 앞에 부동자세로 섰다. 충성, 해병대 수색교육대 교관 대위 김철중. 지금 당장 자네 부대에서 가장 높은 지휘관에게 연락해 육군소장 윤서진이 이곳에 와 있다고 전하도록.
그리고 헌병대장에게 즉시 연락해 10분대로 이곳으로 오라고 전해라. 단 1분이라도 늦으면 그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그녀의 명령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김대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복명복창하고는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헌병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훈련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문란 사건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뿌리까지 파헤치겠다는 장성의 서슬퍼런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제야 임나영과 최유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의 몸이 사시나무 털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풋내기 이등병이 아니라 잠자는 사자의 코털,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어미 호랑이의 새끼였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늦게 알아차렸다. 윤서진은 다시 침묵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서 훈련장을 응시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그녀의 침묵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녀는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그녀의 시야 안에서 불필요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고 훈련장의 모든 공기는 한 여장군의 차가운 분노 아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감히 병사의 존엄을 모독한 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도 한다. 윤서진 소장이 헌병대장을 호출한 그 10분은 연병장이 모인 모든 이들에게 연것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누구도 더위를 느끼지 못했다. 소장이 뿜어내는 냉기의 어린 분노가 모든 열기를 삼켜버린 듯했다. 임나영 하사와 최유라 중사는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고개를 들 용기도, 그렇다고 무릎을 꿇을 용기도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나? 아니면 억울하다고 항변해야 하나? 하지만 윤서진의 얼굴에는 그 어떤 변명이나 사과도 받아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판결을 내린 재판관처럼 보였다. 강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일어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은 그를 배려한 것일 수도 혹은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증인으로서 현장을 보존하라는 무언의 명령일 수도 있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 바지를 내려다보았다. 조금 전까지 그를 죽을 만큼 부끄럽게 만들었던 흔적은 이제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씻을 수 없는 모욕의 증거이자 곧 터져나올 거대한 분노의 기폭제가 되어 있었다. 연병장 저편에서 군용 지프 한 대가 미친 듯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약속된 10분이 채 되기도 전이었다. 지프는 급정거하며 훈련장 한가운데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헌병대장은 거의 구르다시피 달려와 윤서진 소장 앞에 섰다. 해병대 소속의 헌병대장 박태준 대령이었다. 충성, 해병 헌병대장 대령 박태준, 소장님의 호출을 받고 왔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육군 소장이, 그것도 최전방 사단장이 해병대 훈련장에 나타나 헌병대장을 직접 호출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오는 내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군사 기밀 유출이나 탈영, 총기 사고 같은 대형 사건이 터진 것은 아닌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윤서진은 박 대령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턱짓으로 굳어있는 두 여군 부사관을 가리켰다. 저 두 사람 보이나? 네, 소장님. 임나영 하사와 최유라 중사입니다. 박 대령은 이미 오는 길에 대략적인 상황을 전해 들었지만 직접 윤서진의 입에서 듣는 것은 차원이 다른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저들이 훈련 중에 잠시 잠이 든 병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 단순히 군기를 잡는 수준의 언행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벌레 씹듯 짓밟았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령, 네, 소장님. 나는 지금부터 자네에게 몇 가지를 지시하겠다. 토 달지 말고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명령만 내리십시오. 박 대령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첫째, 저 두 부사관을 지금 즉시 직위 해제하고 헌병대 영창에 구금한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 누구와의 면회나 연락도 일절 금지한다. 핸드폰을 포함한 모든 개인 소지품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가라. 혹시라도 오늘 있었던 일을 촬영했거나
평소 병사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라. 알겠습니다. 둘째, 특별수사팀을 꾸려라. 자네 헌병대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육군 감찰실에 지원을 요청하겠다. 내가 직접 인력을 보내주지. 저 두 사람의 군 생활 전체를 이작듯이 조사해라. 부임 이후 저들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적 모욕을 당한 병사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나온다면 모두 기록으로 남겨라. 익명은 보장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강구해라. 명심하겠습니다. 셋째, 이 사건을 단순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다루지 마라. 이것은 군의 전투력을 내부에서부터 좀먹는 이적 행위와 같다. 병사들의 사기를 꺾고 지휘관과 부하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 범죄다.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군법을 검토하고 일벌백계 하여 다시는 군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라. 윤서진의 명령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카롭고 구체적이었다. 박태준 대령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화가 난 장군의 감정적인 지시가 아니었다. 모든 법적 절차와 수사 방향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노련한 지휘관의 냉철한 판단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2명의 부사관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군대 내에 만연해 있을지도 모르는 병사 인권경시 풍조를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임나영과 최유라는 윤서진의 말을 들으며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영창구금, 디지털 포렌식, 특별수사팀, 이적행위. 그들이 평생 군사 법정 드라마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어 심장을 후벼 팠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박 대령의 지시에 따라 무장한 헌병들이 훈련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의 임나영과 최유라에게 다가가 양팔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헌병들에게 끌려가던 최유라가 마지막 발악처럼 윤서진을 향해 소리쳤다. 소장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 이병희 소장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너무하십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자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행위였다. 윤서진은 끌려가는 그녀들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표정을 바꾸었다. 그것은 경멸이 담긴 차가운 미소였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직도 모르는군. 그래, 저 병사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너희가 오늘 모욕한 것은 내 아들 하나가 아니다. 너희는 고된 훈련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을 모욕했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다. 너희 같은 자들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 이러는 것이다. 그녀의 말은 쩌렁쩌렁하게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모든 훈련병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지금까지 윤서진 소장을 그저 강지훈의 어머니이자 무서운 권력자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강지훈 한 명이 아닌 자신들을 지키고 있었다. 자신들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칼을 뽑아 든 것이었다. 그 순간 윤서진 소장은 그들 모두의 어머니이자 가장 든든한 지휘관이 되었다. 호룡의 메아리는 그렇게 훈련장을 넘어 해병대 전체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한 여장군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향해 날아가는 거대한 신호탄이 되고 있었다. 헌병대에 구금된 임나영 하사와 최유라 중사에 대한 조사는 윤서진 소장의 지시대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박태준 대령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자신의 군 생활을 통째로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감했다. 그는 헌병대 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수사관들을 모아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윤서진 소장이 약속대로 육군 본부에서 파견한 감찰 전문 장교들까지 합류하면서 수사팀이 규모와 권한은 막강해졌다. 그들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 전수 조사였다. 수사팀은 임나영과 최유라가 거쳐갔던 모든 부대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문과 1대1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병사들이 입을 열기꺼렸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내부 고발은 곧 배신으로 낙인 찍히고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깊게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조사는 육군소장 윤서진 장군의 직접 지시이며 증언자의 신원은 목숨을 걸고 보호한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부조리를 뿌리 뽑지 못하면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후임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할 것이라며 그들의 정의감을 자극했다. 첫 번째 증언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 상병은 용기를 내어 최유라 중사가 평소 식사 시간에 남자 새끼들은 밥 처먹는 것도 개걸스러워서 역겹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일병은 임나영 하사가 체력 단련 시간에 뒤처지는 병사들에게 계집애보다도 못하다. 그러고도 남자 구실은 하겠냐 같은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하나의 증언이 물꼬를 트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목소리들이 거짓말처럼 퍼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위태롭게 쌓여있던 댐이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다. 병사들은 그동안 임나영과 최유라로부터 당했던 온갖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을 앞다투어 쏟아냈다. 최유라 중사님은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는 마마보이 새끼 아직도 엄마 젖 못됐냐며 모두가 있는 앞에서 비웃었습니다. 임나영 하사님은 여자친구에게 온 편지를 검열하겠다며 빼앗아 큰 소리로 읽고는 그 내용을 가지고 몇 달 며칠을 놀려댔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훈련 중에 실수를 하면 너 같은 놈을 낳은 부모님이 불쌍하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군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분 좋은 날은 그냥 지나가지만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쁜 날이면 아무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는 단순히 말이 거친 수준을 넘어섰다. 그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괴롭힘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성이란 점을 방패 삼아 혹은 오히려 무기 삼아 남성 병사들을 교묘하게 통제하고 억압해왔다. 특히 그들의 괴롭힘은 신체적인 폭력보다는 정신적인 학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속으로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다. 수사팀이 압수한 두 사람의 핸드폰과 개인 컴퓨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들은 자신들끼리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병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남충 군무새 잠재적 성범죄자와 같은 극단적인 혐오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병사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그들의 사적인 연애사를 조롱거리로 삼았으며 심지어 특정 병사를 타겟으로 정해 어떻게 괴롭힐지를 의논하기까지 했다. 메신저에는 강지훈 이병에 대한 대화도 남아 있었다. 오늘 훈련 때 새로운 이병 봤어요?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소장백으로 들어온 놈이라던데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저런 놈일수록 한 번 제대로 밟아줘야 기어오르지 못해요. 그들은 지훈이 입대 초기부터 이미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점찍어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삐뚤어진 혐오 심리가 계획적으로 발현된 결과물이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완전히 열려버렸다. 상자 속에서는 그동안 은밀하게 자행되어 왔던 온갖 추악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사 보고서는 하루가 다르게 두꺼워져만 갔다. 박태준 대령은 보고서를 읽으며 치미는 분노에 몇 번이나 책상을 내리쳐야 했다. 이것은 군대 내의 일부 부조리가 아니었다. 특정 사상을 가진 인물들이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혐오를 배설하고 조직 전체를 병들게 만든 심각한 범죄였다. 수사 결과는 윤서진 소장에게도 매일 보고되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넘길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표현보다 더 무서웠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 안에서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한 빛이 감돌았다. 사건은 더 이상 해병대 수색대 훈련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임나영과 최유라가 과거에 근무했던 부대들까지 조사가 확대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들에게 동조했던 다른 부사관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던 간부들의 책임 문제까지 불거졌다. 두 여군 부사관이 열어젖힌 작은 조롱의 문은 군대 내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부조리와 혐오의 판도라 상자를 활짝 열어버린 셈이었다. 이제 그 상자에서 나온 악의 기운을 어떻게 다시 담을 것인지, 아니 어떻게 공기 중에 흩어지기 전에 완전히 소멸시킬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윤서진 소장과 이 사건을 마주한 모든 지휘관들의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 진실을 마주한 군은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영창에 수감된 임나영 하사와 최유라 중사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처음 며칠간 그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들의 언행이 다소 거칠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강인한 해병을 키우기 위한 훈육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이 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강지훈 이병을 흔들기 위한 표적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헌병대 수사관들이 그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과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 목록을 눈앞에 들이밀자 그들의 기세는 한순간에 꺾였다. 그들이 주고받았던 추악한 대화들, 병사들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와 조롱의 증거들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뱉은 독이 고스란히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채 차가운 독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되자 그들을 지탱해 주던 단단한 갑옷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 갑옷은 바로 우리는 피해자라는 자기 연민과 남성들은 모두 가해자라는 삐뚤어진 신념이었다. 임나영 하사는 부사관이 되기 전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남성 혐오적인 사상을 접하게 되면서 그녀의 생각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았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는 남성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며 그들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군대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남성 중심 사회이며 그곳에 들어가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군대는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이자 합법적으로 남성들을 억압할 수 있는 권력을 줄 수 있는 기회였다. 최유라 중사는 조금 다른 경우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남성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강인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으로 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부사관 임관 후 배치된 차 부대에서 그녀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남자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상부에 보고했지만 부러운 것은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라는 회유와 압박뿐이었다. 조직은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갔다. 그 사건 이후 최유라의 마음속에는 남성에 대한 깊은 불신과 혐오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여기게 되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강하고 더 악랄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병사들에게 퍼붓는 모욕적인 언행은 그녀에게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이자 과거의 상처에 대한 비뚤어진 복수심의 발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혐오를 공유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이해자이자 동지였다.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병사들을 향한 조롱과 멸시는 정당한 행위이자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그들 나름의 저항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휘두르는 언어의 칼이 다른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기싸 외면했다. 자신들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모든 것을 정당화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서진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순간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신념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윤서진은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남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성이었고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인 존재였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윤서진은 그들의 편에 서서 억압받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어야 했다. 그러나 윤서진은 오히려 그들의 가장 큰 적이 되어 그들을 심판대에 세웠다. 그녀의 존재는 임나영과 최유라가 가지고 있던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윤서진은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진정한 강함은 성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올바른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군인은 자신의 부하를 성별이나 계급으로 나누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전우로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차가운 독방의 벽을 마주한 채 임나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남자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대부분가 20살을 넘긴 앳된 청년들이었다.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고된 훈련을 받으며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가족을 그리워하던 평범한 아들들이었다. 자신이 그들에게 퍼부었던 저주와 모욕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 최유라는 자신의 과거 상처를 되돌아보았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 특정한 그 남자였는데 왜 자신은 모든 남성들을 똑같은 가해자로 취급하며 증오를 퍼부었을까? 자신의 복수심이 엉뚱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윤서진 소장이 강지훈 이병을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던 갑옷에 생긴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균열 틈으로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막막한 두려움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마주하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뒤늦은 후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들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는 너무나도 많은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버린 후였다. 그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은 갑옷이 완전히 부서진 후에 찾아올 혹독한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사건 이후 강지훈 이병은 부대원들 사이에서 기묘한 존재가 되었다. 아무도 그에게 대놓고 그날의 일을 묻거나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를 대하는 모든 이들의 태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어떤 이들은 그를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어려워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소장 엄마에게 찔러서 이를 키웠다고 오해하며 은근히 비아냥거렸다. 지훈에게 가장 힘든 것은 동기들의 미묘한 거리감이었다. 지옥 같은 훈련을 함께 받으며 끈끈한 전우애를 쌓아가던 동기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지훈을 대할 때마다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 즉 윤서진 소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지훈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했고 농담을 던지지도 못했다. 지훈은 순식간에 외딴섬이 되어버렸다. 그는 훈련에 더욱 악착같이 매달렸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훈련장을 뛰었고 누구보다 악을 쓰며 구호를 외쳤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 어머니의 그늘에 기댄 아들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는 증명해야만 했다. 자신이 어머니의 호강 없이도 충분히 강인한 해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평생 엄마 댁으로 군 생활 편하게 한 놈이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야 할 터였다. 하지만 밤이 되어 생활관에 홀로 누우면 그날의 기억이 어김없이 그를 덮쳐왔다. 임나영 하사와 최유라 중사의 경멸 어린 목소리,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얼굴. 그 기억들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뇌리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두 여군 부사관이 원망스러웠다. 그들의 비뚤어진 혐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어머니에게 의지하게 된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고 분했다. 왜 하필 그때 그곳에 어머니가 나타난 것일까? 차라리 혼자서 그 모욕을 감내하고 시간이 흘러 잊히기를 바라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개입은 자신을 구원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무력한 아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셈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점호가 끝난 뒤 생활관 부속에서 동기 한 명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걸었다. 훈련소 시절부터 유독 그를 잘 따랐던 이상병이었다. 지훈아, 괜찮냐? 그 한마디에 지훈의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울컥 터져나왔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상병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인마, 기죽지 마. 내 잘못 아니잖아. 그 상년들이 미친년들이었단 거지. 우리 다 알아.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우리도 좀 놀랐어. 내 어머니가 그렇게 높은 분인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다들 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근데 그날 소장님 하신 말씀 듣고 다들 생각 바뀌었어. 이상병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다. 소장님이 그러셨잖아. 너 하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솔직히 그 말 듣고 좀 찡했다. 그동안 간부들한테 부당한 대우받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는데 뭔가 우리 편이 생긴 것 같아서 엄청 든든했다고. 그러니까 너 괜히 우리 눈치 보거나 주눅 들지 마라. 넌 그냥 우리 동기 강지훈이야. 알겠냐? 동기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지훈은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동기들은 그를 멀리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조심스러워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곳의 모든 병사들에게 큰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언제나 강하고 흔들림 없던 어머니. 자신에게는 늘 무뚝뚝하고 엄격했던 어머니.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병사 하나를 위해 기꺼이 칼을 뽑아들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더라도 그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벗어나야 할 굴레가 아니라 자신이 닮아가야 할 거대한 산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독립은 어머니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 나선 강지훈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수치심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았다. 그 대신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결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 뒤에 숨은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산을 등지고 자신만의 봉우리를 오르기 시작한 한 병의 독립된 해병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의 진정한 군 생활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육군소장 윤서진의 집무실은 언제나 정갈하고 서늘했다. 거대한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들이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군사 작전 지도가 빈틈없이 붙어 있었다. 그곳에는 개인적인 물건이라고는 아들 지훈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시선은 그 사진이 아닌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해병대 헌병대에서 올라온 임나영 하사, 최유라 중서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드러나는 두 여군의 추악한 행태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대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군인이라는 사실에 평생을 바쳐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런데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조직의 가장 깊은 곳이 이프록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위험있게 펼쳐진 부대의 전경이 보였다. 저곳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을 터였다. 그들은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자신의 청춘을 바쳤다. 그런데 국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기는커녕 군복을 입은 또 다른 가해자들의 손에 무참히 짓밟히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윤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날 훈련장에서 보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흙먼지 투성이의 전투복, 깊은 잠에 빠져 무방비 상태였던 애뜬 얼굴, 그리고 조롱 속에서 깨어나 하얗게 질려가던 그 표정.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소장의 계급장도 사단장의 책임감도 모두 있고 그저 아들에게 달려가 괜찮으냐고, 미안하다고, 여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끌어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이 사건은 소장 엄마의 아들 구하기로 변질될 것이 뻔했다. 그렇게 되면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고 진정한 피해자인 이 땅의 수많은 병사들의 목소리는 다시 묻히게 될 터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군복 가장 깊숙한 곳에 묻어야만 했다. 그리고 오직 지휘관의 냉철한 이성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했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다. 해병대 헌병대장 박태준 대령에게 연결했다. 나 윤서진 소장이다. 수화기 너머로 긴장한 박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대령 박태준입니다. 소장님, 보고서는 잘 보았다. 수고 많았군. 아닙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다. 대령, 이번 사건 어디까지 확대될 것 같나? 박 대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것은 매우 민감한 질문이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장님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이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폭발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덥자는 건가? 윤서진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파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최소화?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반창고만 붙여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언젠가는 골마 터져 팔다리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윤서진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박 대령, 잘 들어라. 이 사건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관련된 자가 누구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만약 자네 선에서 해결하기 힘든 압력이 들어온다면 나에게 직접 보고해라. 내가 책임진다. 내 군 생활 전부를 걸어서라도 이번 기회에 군의 발암물질을 깨끗이 소독해야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박태준 대령은 수화기를 든 채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지금 한 명의 장군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는 혁명가와 통화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안이나 군 조직의 체면보다 병사들의 인권과 군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정한 지휘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전화를 끄는 윤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수많은 적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녀의 신념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떻게든 그녀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그녀의 아들을 약점 삼아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아들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 어색하게 짧은 머리를 하고 쑥스러운 듯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지훈아, 이 어미는 이제 너 한 사람만의 어머니가 되기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이제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의 명예를 지키는 가장 독한 어머니가 되어야겠다. 부디 네가 이 어미의 진심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굳건히 버텨주길 바란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오랜만에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내 단단한 결의 속으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창밖의 태양이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만 윤서진 소장의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강철 같은 군인의 의지와 세상 그 무엇보다 뜨거운 어머니의 심장이 함께 타오르며 내는 빛이었다. 한 여장군의 서슬퍼런 의지는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정보 통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해병대 내부에서 육군 소장 엄마를 둔 이병을 잘못 건드렸다가 여군 부사관 둘이 인생 끝장나게 생겼다는 식의 가십처럼 소비되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관련 부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찰이 시작되면서 사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져나갔다.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분노 표출이 아니라 군 상층부의 무기나에 진행되는 거대한 정화 작전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임나영과 최유라처럼 병사들을 상대로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을 일삼던 다른 간부들은 바짝 엎드려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자신들의 과거 행적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병사들의 눈치를 살피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억압받던 병사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희망과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윤서진 소장은 그들에게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상징이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영웅처럼 여겨졌다. 우리 부대 암흑의 중사도 한번 털려봐야 하는데 윤서진 장군님이 우리 부대 사단장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식의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갔다.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나타났다. 바로 여군 사회 내부였다. 처음에는 많은 여군들이 임나영과 최유라의 소식을 접하고 분노했다. 가뜩이나 여군에 대한 편견이 심한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여군이 욕을 먹는다며 그들을 비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쌓아 올린 여군의 명예를 두 사람이 한순간에 실추시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유라 중사가 과거 성추행 피해를 겪고도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일부 여군들은 최 중사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녀를 그렇게 만든 군대 문화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차별과 고통이 그들을 괴물로 만든 것이라며 동정론을 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넘어 군대 내 성차별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국방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윤서진 소장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너무 멀리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건이 이토록 커질 줄 몰랐던 것이다. 그들은 이 사건이 군 전체의 신뢰도를 뒤흔들고 남녀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것을 두려워했다. 윤 소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해병대 문제는 해병대에서 처리하도록 맡겨뒀어야지. 위육군 장성이 나서서 이를 이렇게 키우는 건가? 이러다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닐지 모르겠군.
덮어둬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어떻게든 조용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더 시끄러워지면 곤란합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윤서진 소장에게 압력을 넣어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용히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서진과 가까운 장성들을 통해 그녀의 위중을 떠보거나 해병대 사령부에 더 이상 육군이 개입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라는 무언에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러나 윤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회유와 압력을 단칼에 잘라냈다. 오히려 그녀는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 사건을 군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제가 골마 터졌는데 아프다고 수술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야 군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설프게 덮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녀의 강경한 태도에 국방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일부 개혁 성향의 장교들은 윤서진의 주장에 동조하며 그녀를 지지하고 나섰다. 군대 내 병사 인권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건은 이제 윤서진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군의 낡은 관행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세력과 군을 개혁하려는 진보적인 세력 간의 거대한 대리전 양상으로 번져나갔다. 강지훈 이병의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균열은 단단해 보였던 군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두 동강 낼 만큼 거대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폭풍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군대는 창군 이래 가장 큰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 서 있었다. 영창이라는 공간은 시간을 왜곡시키는 힘을 가졌다.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그곳에서 임나영과 최유라는 자신들의 죄와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들끓었던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체념과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은 담당 수사관과 국선 변호인이 전부였다. 수사관은 매일같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을 들이밀며 그들을 압박했고 변호인은 어두운 표정으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에 그들과 어울리며 병사들을 함께 조롱했던 동료들은 철저히 그들을 외면했다.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그들과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독감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같은 절망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임나영은 자신의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공허함에 시달렸다. 그녀는 세상을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정의로운 피해자의 편에 서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수사 기록에 적힌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는 그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가해자였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가 혐오했던 가해자의 얼굴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자신이 조롱했던 병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똑같은 말들을 되돌려주는 꿈이었다. 그러고도 군인 구실은 하겠냐. 너 같은 걸 낳은 부모님이 불쌍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차가운 독방 바닥에 웅크린 채 오랫동안 흐느꼈다. 최유라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군이라는 조직을 위해 그리고 여군이라는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 싸워왔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방식이 거칠고 잘못되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했던 이 조직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조직은 가차없이 그녀를 내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 성추행 피해, 사실은 그저 그녀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에 대한 정상 참작 사유 정도로만 취급될 뿐이었다. 누구도 그녀의 상처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그녀의 증오는 이제 남성 전체가 아닌 자신을 외면한 군 조직 전체를 향하기 시작했다. 절망의 끝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자고 다짐했지만 징계의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서서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그때 임 하사만 옆에서 부추기지 않았어도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닙니다. 먼저 강지훈 이병을 조롱하기 시작한 건 최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수사관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 애썼다. 한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던 유일한 동지였던 그들은 이제 각자의 생존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적으로 변해버렸다. 그들이 함께 쌓아 올렸던 혐오의 성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배신으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고독의 요새에 갇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신념도, 동료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남성 병사들에게 가했던 정신적인 고립과 무력감을 이제는 그들 자신이 몇 배로 돌려받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최유라는 잠 못 이루고 감방 안을 서성이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다. 작은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군인이 되어 처음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야간 행군을 하던 때를 떠올렸다. 힘들었지만 가슴 벅찼던 순간이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에 힘든 줄도 몰랐다. 그때의 순수했던 자신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무엇이 자신을 이토록 망가뜨려 놓았을까?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들이 갇힌 고독의 요새는 그들 스스로가 만든 감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열쇠는 그들의 손에 더 이상 쥐어져 있지 않았다. 그들은 다가올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홀로 걸어가야만 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강지훈 이병은 묵묵히 훈련에만 집중했다. 동기들과의 관계는 이상병의 도움으로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말을 아꼈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있었다.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였다. 사건 이후 그는 어머니와 단 한 번도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하지 못했다. 윤서진 소장은 아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촉을 피했다. 지훈 역시 섣불리 어머니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원망스럽다고 해야 할까?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면회가 허락되었다. 지훈은 아무에게도 면회를 신청하지 않았다. 당연히 어머니도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당직 사관이 그를 불렀다. 강지훈 이병, 면회 왔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면회실로 향했다. 면회실 창문 너머로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드러나는 듯 옅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다. 지훈은 어색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어머니 역시 말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서로가 망설이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서진이었다. 얼굴이 많이 탔구나. 네, 훈련 때문에 힘들지는 않고 괜찮습니다.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어머니 그날 왜 우셨습니까? 윤서진은 아들의 질문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들이 이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갔다. 멀리서 보기만 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네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서지 않으셨어도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던 시련을 어머니가 빼앗아갔다는 생각. 결국 어머니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나약한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자괴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윤서진은 아들의 마음을 읽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내가 그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니? 제가 어머니 아들이니까요. 아니다. 윤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틀렸다. 나는 그 순간 너를 내 아들 강지훈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대한민국 해병대 이병으로 보았다. 내 지휘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이 나라의 병사 중 한 명으로 보았다. 그녀는 창문 너머의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휘관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내 부하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군대는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 그날 그 자리에서
한 병사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면 나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네가 내 아들이 아니었더라도 나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아니, 만약 내 아들이 가해자였다면 나는 그들을 처벌한 것보다 10배는 더 혹독하게 너를 처벌했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신념이고 나의 군인 정신이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의 행동은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신념과 책임감의 발현이었다. 자신은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윤서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너는 너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었을 텐데 어미가 찬물을 끼얹은 것 같구나. 하지만 지훈아, 진정한 강함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동료에게 의지하고 부당함 앞에서는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미에게 기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나에게 영원한 아들이니까. 그 말에 지훈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수치심, 원망, 자괴감, 그 모든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는 간신히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모자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문이라는 투명한 벽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이어져 있었다. 오랫동안 서로에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이 말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비로소 서로에게 닿고 있었다. 그날 아들은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어머니는 훌쩍 커버린 아들의 상처를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다. 모자의 짧은 면회 이후 군 내부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다. 윤서진 소장이 이 사건을 절대 물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그녀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히 두 여군 부사관의 징계 문제를 넘어 군 전체의 개혁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고 있었다. 헌병대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임나영과 최유라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결정되었고 그들에게 적용될 징계 수위를 놓고 법무관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갔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조항이 검토되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그 행위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감봉이나 근심 같은 가벼운 징계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군 내부에서는 불명예 전역, 즉 강제 전역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언론도 더 이상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 여러 언론사에서 해병대 내 여군 부사관들의 병사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취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기자들의 문의 전화에 현재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보도가 터져나올 경우를 대비해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윤서진 소장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예정된 훈련을 지휘하고 결제 서류를 검토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평소와 똑같이 수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집무실은 거대한 폭풍의 눈과 같았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각 군의 주요 지휘관들로부터 수많은 연락이 쏟아졌다. 어떤 이는 그녀를 격려하고 지지했지만 어떤 이는 군의 안정을 해친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녀는 모든 연락에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군이 안정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썩은 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더 건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성장통일 뿐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압력은 정치권으로부터 왔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군 기강 회의와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사건이 확대되어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들은 윤서진 소장을 국회로 불러 직접 설명을 듣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에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육사 동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사적인 통화임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진아, 대통령께서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 군의 단결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크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나? 윤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무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거지. 군의 명의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가해자들은 엄벌하되 너무 시끄럽게 만들지는 말아달라는 게 윗분의 뜻인 것 같다. 그것은 사실상의 외압이었다. 윤서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동기 장군에게 전하게. 군의 진짜 명예는 문제를 덮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바로잡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일세. 그리고 대통령께는 육군소장 윤서진은 오직 헌법과 군법에 따라 이 일을 처리할 것이며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주게. 전화를 끊은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사방이 모두 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침묵 속 절규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징계위원회 날짜가 공지되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임나영과 최유라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그리고 그 결정은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지도 몰랐다. 모든 것이 결정될 운명의 날을 앞두고 군 전체는 숨을 죽인 채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폭풍전야였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낮게 깔린 먹구름이 해병대 사령부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위원회가 열리는 건물 주변에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고 허가된 인원 외에는 그 누구의 접근도 철저히 통제되었다. 징계위원회는 해병대 부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의 장성급 지휘관과 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최초 지휘 보고자인 윤서진 소장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는 그녀가 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징계위원회의 그 어떤 외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이기도 했다. 굳은 표정의 임나영 하사와 최유라 중사가 헌병들에게 이끌려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반항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초조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윤서진 소장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즐겁하며 고개를 숙였다. 징계위원회는 서류 심사부터 시작되었다. 헌병대에서 작성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이 위원들에게 배포되었다. 회의장은 종이 넘어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위원들은 기록을 읽어 내려가며 때로는 분노에 찬 한숨을 내쉬었고 때로는 참담한 표정으로 미간을 짚었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는 단순히 몇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자들이 군복을 입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총체적인 기록이었다. 서류 심사가 끝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다. 먼저 최유라 중사가 증언대에 섰다. 위원장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최유라 중사, 헌병대의 수사 기록에 적힌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가? 최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성추행 사건과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상처를 눈물로 호소했다. 자신의 행동이 그에 대한 비뚤어진 방어기제이자 분노의 표출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녀의 진술을 듣는 동안 몇몇 위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음은 임나영 하사의 차례였다. 그녀는 최유라와는 다른 전략을 택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접해온 사상에 따르면 저의 행동은 부조리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자 저항이었습니다. 군대라는 극단적인 남성 집단 속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보다는 혐오를 신념으로 포장하며 정당화하려 했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위원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터스슴을 짓기도 했다. 두 사람의 신문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윤서진 소장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병사의 어머니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성별을 대변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선배 군인이자 이 나라의 모든 병사들을 자식처럼 여기는 지휘관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증언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최유라 중사, 그대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는 군의 선배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직이 그대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은 명백한 우리의 과오다. 하지만 그대의 상처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대는 자신의 아픔을 핑계 삼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약자들에게 똑같은 폭력을 휘둘렀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임나영 하사에게로 향했다. 임나영 하사, 그대가 어떤 사상을 가졌든 그것은 그대의 자유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는 그대의 개인적인 신념을 실현하는 실험장이 아니다. 군인은 오직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뿐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따르지 않는다. 그대는 군복이 부여한 신성한 권력을 그대의 비뚤어진 혐오를 배설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는 군인으로서 가장 큰 죄악이다. 윤서진은 다시 위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2명의 부사관을 징계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군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온정주의에 빠져 완칙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는 수많은 병사들의 신뢰를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부디 저들이 입고 있는 군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저들이 저버린 군인의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장 엄중한 판결로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윤서진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존재 이유와 군인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장엄한 연설과도 같았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감히 선처나 융통성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냉엄한 판결뿐이었다. 위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위원들과 함께 최종 판결을 위한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임나영과 최유라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잿빛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길고 무겁게 느껴졌던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징계위원들이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고 회의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임나영과 최유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위원장석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판결문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회의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징계 혐의자, 중사 최유라, 하사 임나영. 이 두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의 위계 질서를 악용하여 부하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 및 인격 모독을 가하였으며 이는 군의 단결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군이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 범죄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위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특히 혐의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비뚤어진 신념이나 개인적인 상처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판결의 서두는 그들에게 한치의 동정심도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임나영과 최유라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이에 본 징계위원회는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병사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장은 판결문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의 입에서 나온 최종 판결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단호했다. 하나, 징계 혐의자 중사 최유라, 하사 임나영을 파면에 처한다. 파면, 그 단어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임나영과 최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불병의 전역, 즉 강제 전역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 파면은 단순히 군복을 벗는 것을 넘어 군인으로서의 모든 경력과 명예를 박탈당하고 향후 수년간 공무원 임용 자격이 제한되며 퇴직금과 연금까지 대폭 삭감되는 사실상의 사회적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다. 둘, 본위원회는 이들의 범죄 행위가 단순 징계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군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여 군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다. 징계는 끝이 아니었다. 민간 사회로 치면 징계 해고와 동시에 검찰에 고발 조치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제 군사법정에 서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다. 판결이 끝나자 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울부짖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임나영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멍한 표정으로 허공만을 응시했다. 그녀가 신념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녀를 파멸로 이끈 독약이었음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은 것이다. 윤서진 소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의 희열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지휘관의 무거운 책임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자 헌병들이 다가와 울부짖는 최유라와 넋이 나간 임나영을 일으켜 세워 회의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경멸했던 군대, 그들이 조롱했던 병사들 앞에서 그들은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퇴장했다. 그들이 뿌렸던 경멸의 씨앗은 결국 자신들의 파멸이라는 끔찍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날의 판결은 군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그 누구도 현역 부사관 2명이 그것도 여군들이 파면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 판결은 군 상층부가 병사 인권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건을 축소하려던 세력은 침묵했고 개혁을 주장하던 목소리는 힘을 얻기 시작했다. 윤서진 소장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싸움에서 마침내 의미 있는 첫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낡은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 그것은 한두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험난한 길이 될 터였다. 심판은 끝났지만 그녀가 걸어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했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 후 임나영과 최유라는 군복을 벗고 불명예스럽게 사회로 돌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군의 폐쇄적인 문화와 병사 인권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고 국방부는 대대적인 병영 문화 혁신안을 발표하며 들끓는 여론을 진정시켜야 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던 강지훈 이병의 부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사건 이후 부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간부들은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사소한 언어폭력이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지호는 더 이상 소장 아들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계기가 된 인물로 동기들과 선임들에게 인정받았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다. 훈련에서 열애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가장 힘들고 굳은 일에도 솔선수범해서 나섰다. 그는 자신이 겪은 시련을 특별 대우가 아닌 책임감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호는 수색대의 모든 훈련을 우수하게 마치고 정식 수색대원이 되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단단해진 몸,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깊어진 눈빛은 그가 겪었던 시간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려 발버둥 치던 미숙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시련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낸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나 있었다. 어느 날 부대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전역한 최유라였다. 군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그녀가 보낸 편지였다. 지훈은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어보았다. 편지에는 삐뚤한 글씨로 그녀의 후회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 이병에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오랫동안 증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군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독방 안에서 홀로 생각해보니 결국 모든 것을 망친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권리가 될 수는 없었는데 말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윤서진 소장님은 나에게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평생 그분을 원망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 그분을 존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디나 같은 사람 때문에 군에 대한 나쁜 기억만 가지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훌륭한 군인이 될 자질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지훈은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그녀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뒤늦은 후회가 진심이라는 것은 느껴졌다. 그는 편지를 불태우는 대신 자신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한 인간의 비뚤어진 증오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날 저녁 지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접니다. 강지훈. 그래, 아들. 무슨 일이냐? 별일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훈련은 할 만하고? 네, 이제는 선임들한테 귀여움도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구나. 짧은 통화였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편안함과 신뢰가 묻어 있었다.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어려운 존재로 여기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스러운 아이로만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한 명의 군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도 새싹은 돋아난다. 끔찍했던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병사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군 내부의 부조리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죄를 딛고 일어선 푸르고 강인한 새싹이었다. 몇 해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군대는 윤서진 소장이 촉발했던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병영 문화는 이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뀌었고 병사들의 인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정착되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군은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개혁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윤서진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될 것이라는 하마평에 오르내릴 정도로 군내에서 독보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여전히 최전방을 지키며 가장 낮은 곳의 병사들과 함께 호흡하는 야전 지휘관으로 남기를 원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보람은 별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늘어나는 것이었다. 어느 깊은 겨울밤, 그녀는 야전 지휘소를 순시하던 중이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철책선을 따라 걷던 그녀의 눈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금의 미동도 없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한 병사의 모습이 들어왔다. 꽁꽁 얼어붙은 방한모와 마스크 사이로 오직 두 눈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윤서진은 문득 몇 해 전의 아들 강지훈의 모습을 떠올렸다. 흙먼지 속에서 고통받던 이등병, 이제는 어엿한 해병대 하사가 되어 서해 최북단 섬에서 복무하고 있는 아들. 그녀는 아들이 그곳에서 지금 이 병사처럼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병사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병사가 흠칫 놀라며 경례를 붙였다. 성, 수고가 많다. 윤서진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름이 뭔가? 이병, 박진우. 앳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군인다운 굳건함이 배어 있었다. 춥지는 않고 괜찮습니다. 제가 지키는 이곳은 안전합니다. 윤서진은 병사의 대답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병사의 옆에 서서 그가 바라보는 어두운 전방을 함께 응시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영토나 이념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저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평범한 청년들의 삶과 존엄성,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미래였다. 얼마 후 지훈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가 저녁을 앞두고 쓴 편지였다. 어머니께. 어머니, 저 곧 군복을 벗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 저는 어머니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도망치려 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름 뒤에 숨으려는 제 나약함이었다는 것으로.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군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이자 가장 존경하는 지휘관이셨습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이제는 저도 사회에 나가 제 삶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꺼지지 않는 불침번 덕분에 저희는 언제나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들 강지훈 올림. 윤서진은 아들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내렸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대견함과 감사, 그리고 한없는 사랑이 담긴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부대 위로 초승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들들이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잠 못 이루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들이 전역을 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을 지켜야 할 어머니이자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군복의 옷깃을 여몄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을